싸우면 이기는 필승 해군, 미래전장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네이비 건설, 해양 강군으로 거듭나는 해군입니다. 도산 안창호함 인수, SLBM 발사 성공, 움직이는 군사기지 경항공모함까지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 해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오늘 첨단 해군 건설 방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오늘 국방 포커스는 해군과 시청자 여러분이 마음 터놓고 만나는 소통의 바다가 될 것 같습니다. 첨단 해군 건설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눌 분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군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본부 기획관리전무부장 정승균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박영준 교수입니다. 가자 경항모. 안녕하십니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원입니다. 우리 군이 미래 국방 혁신에 나섰습니다. 해군도 첨단 전투력 강화를 위해 매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6위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주변의 안보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정 부장님, 우리 해군도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또 여기에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반도 주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상황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 넘어서 러시아, 일본도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사회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중국해과 같은 바다를 둘러싸고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세계적으로 다극화 추세가 가속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 국제질서가 안정적이보다는 더 혼동스럽고 국가 간의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예. 이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즉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살려는 각자 도생의 세계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이 강조되고 있고 더불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국제 간의 활동과 또 여러 가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중국 전투기가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침범이 비단 이 영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도 이 상황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해군 전력 강화의 필요성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안보 환경이 이중적 혹은 다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하고 우리가 9.19 합의도 체결됐지만 여전히 북한이 SLBM 전력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이 군사적 활동을 남중국해,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타이완, 해역, 우리 서해까지도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방책도 강구해야 되지만은 군사적으로는 그런 잠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증강 혹은 전략의 어떤 개발이 필요한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우리 서해상에 대한 위협이랄지 혹은 우리 해양 수송로인 남중국해, 동중국해, 타이완 해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군력 증강에 그에 발맞춰서 추진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군사과학기술이 눈부시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국들의 이제 첨단 전략도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각국의 항공모함 대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우리 해군 첨단 전략 강화 어떻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 굉장히 가까운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중국은 사실 대륙국가였어요. 해양에 관심이 없었죠. 근데 지금의 중국은 그야말로 해양력의 중요성을 알고 해군 전력 발전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현재 2척의 항모가 있고 이 밖에 이제 상륙 작전에 사용되는 그런 강습 상륙함도 여러 척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중국 해군이 운용 중인 항모 한 척은 그야말로 우리와 지근거리에 있는 중국 그 산둥성의 칭다오에 배치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칭다오를 가본 적이 있지만 인천공항에서 칭다오까지 비행기로 50분이면 거의 도착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중국의 항모 한 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 밖에 해군 전력 외에 항공, 특히 해군 항공대의 전력도 중국 해군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은 전통적인 해양 국가였지만 이런 중국 해군의 성장세에 맞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이즈모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원래는 헬기 항모였지만 이걸 이제 경항모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미해병대 F-35B가 검증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의 지금 경항모 사업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늦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해군에서 뭐 오랫동안 이 경항모 사업을 준비를 해왔지만 사실 그동안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우리 주변의 바다가 그야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수상 전투함, 예를 들어 구축함이나 이런 대형 함정도 필요하고 반드시 또 경항공모함이 그럼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게다가요. 미국의 경우 최근 그 동맹국의 역할 분담 이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찬을 넘어서 이제 전 영역에 걸쳐서 동맹 간의 어떤 합동 작전을 수행할 때 강화된 우리 해군력이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 이거 정말 기대해볼 만한 것이고 게다가 그런 역할이 강화될 때 우리 국가의 위상도 격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그 림팩이라는 훈련을 참가했었습니다. 중위 때 갔었는데 당시만 해도 저희 해군이 변변한 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다국적으로 훈련하는데 저희가 그냥 참여만 하고 따라가는 훈련을 했는데 네. 현재는 저희 해군력이 강화돼가지고 그 훈련에 가서 미국이나 또 캐나다, 호주 배를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지금 저희가 아덴만에 그 대해적 작전을 보내는데 거기서도 작전을 잘해가지고 해적 작전 지휘함 역할도 하고 있고 이처럼 이 해군의 함정은 기동성, 융통성, 그래서 우리 현실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게 해군력이 건설이 되면은 그 건설된 해군력을 가지고 동맹과 또 우방국과 작전을 통해서 국제 공조에 참여할 수 있고 네. 또 국제 공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어서 결국은 우리 국격이 향상되고 나아가서 전방위적 안보의 형성에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다자 안보 협의체 강화 맞물려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자 이런 논의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이 우리에게 갖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 중국의 해군력, 공군력 증강에 대응해서 미국은 뭐 4, 5년 전부터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자체 해군력 증강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 증강 배치하고 있죠. 또 그와 병행해서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뭐 이미 쿼드, 뭐 인도랄까 호주랄까 일본을 포함한 쿼드를 결성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호주, 영국과 더불어서 오커스를 만들었죠. 그 동맹 체제 강화하는 노력에 한국이 또 굉장히 중요한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의 강화를 여러 차원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G7 회담 때 한국을 초청해가지고 뭐 우리가 격을 높여줬고요. 특히 지난 5월달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또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신남방 정책에 공통성이 있다. 따라서 그 공유되는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자 그런 얘기도 합의문에 포함되었고요. 네. 또 타이완 해배 안정에 대해서도 양국이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뭐 평화랄까 안정이랄까 그 공동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국가로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파이브 아이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 내에서는 원래 파이브 아이즈는 영어권 국가들 5개 나라들의 정보 공유 협의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국이랄까 일본이랄까 그런 나라들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의 동향에 맞춰서 우리도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그 철수 상황도 우리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안보 위협이 단일 국가에 멈추지 않습니다. 전체 국제사회에 이제 불안정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국제 분쟁의 또 주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앞으로 우리 해군의 역할은 점점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거듭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만 합쳐서 부장님 좀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대로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위협이 이제는 그쪽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군도 마찬가지고 초국가적 비전통적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유엔에서도 좀 활동을 많이 해달라, 네. 참여해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서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해군도 중견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런 방향으로 전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만에 저희가 해적 작전에 함정도 보내주고 또 지금 뭐 보면은 우리 국군이 여러 가지 뭐 수단이라든가 여러 나라 가가지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비단 우리의 외교력만 증가시킨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국격이나 국가 위상을 제고시켜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익과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이런 걸 고려해서 함정 건설할 때 저 많은 분야에서 비전통 위협도 이런 초국가적 위협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다에 뭐 금이 그어져 있으면 야 왜 넘어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해양 분쟁이라면 참 곤란하거든요, 사실. 이 무력 분쟁이 아니더라도 이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 해군력 강화, 전력 강화 이게 필수인 것 같은데 위원님 우리 깔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반도 국가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대륙으로의 진출은 6.25 전쟁 이후에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끈 거는 사실 바다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수출입을 이 바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앞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이 이제 이런 또 우리와 해양 분쟁이 다 그렇죠. 연관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제주 남방해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대부분 이 해역을 통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만약 우리가 이 적절한 해군력이 없다 그러면 이러한 영토 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해군력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사실 이제 미라클 작전을 우리가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사실 이제 남베트남이 패망했을 때 당시 남베트남에 많은 우리 교민들이 있었는데 이 교민들을 구출하는데 동원됐던 게 바로 우리 해군입니다. 우리 해군의 이 상륙함들이 남베트남에서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라 이런 난민들도 수송해오는 그런 큰 역할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적절한 해군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이런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만약에 우리 교민들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대규모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런 적절한 해군력이 있다라면은 그런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여기다가 또 첨단 과학 군사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군의 그 전력 발전 방향 다시 말씀드리면 해군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이런 그림이 또 어떻게 잘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큰 그림 그린 거 좀 보여주십시오. 네. 예,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계가 다국화되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이제 군사력 건설을 북한의 위협을 막는 중심 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위협 막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우리 군사력이 주변국의 잠재적 전략적 불확실성 그리고 또 외교 안보까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 보완성 그 틀을 두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전력을 만들어서 북한만 대응했는데 같은 돈을 주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북한의 우월적인 전력을 가지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인원으로 배를 운영할 수 없거든요. 네. 또 해군의 역할은 더 증가돼서 더 많은 배가 필요하고 활동이 요구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스마트 네이비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4차 산업 그 기술에 뭐 IoT라든가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배를 자동화시키고 통합화시켜서 운용하는 인력은 줄이되 이 배의 전투 능력은 향상시키고 치명성을 강화시켜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 함대와 해역 함대를 비롯해서 수중전력, 항공전력, 무인 전투 체계와 이 첨단 무기 체제 운용까지 정말 앞으로 해군이 해나갈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해군의 첨단 전력 어떻게 보강해 나가야 되고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군사력을 증강할 때 저희는 수상, 수중, 항공, 또 지원 분야 그리고 우리 국산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무인 체계까지 하고 있는데 수상 전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를 만들어서 북한만이 아니고 대주변국이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이지스 구축함, 또 저희 손으로 만든 이지스에 버금가는 차기 구축함을 지금 건조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항공모함 건조해서 미래 위협에 대비하고 있고 수중 쪽에서는 저희가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그 SLBM 발사 성공했지만 다가오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항공, 상륙 전력도 저희가 이렇게 착실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 줄기 때문에 병역 자원이 감소 대비해서 무인 전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해군 무인 전력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무인 전력 통제하려면 통신이 잘 안 되고 공중을 틀리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있고 이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미사일 전력 또 전투 체계 레이더를 국산화 추진하고 있고 뭐 일간에서 말하고 있지만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여기 말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정책 결정은 된 건 아니지만 혹시 정책 결정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연구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차근차근히 수상, 수중, 항공 그리고 무인 체계 분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전투 체계의 경우 이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 국내 개발 이거 중요하거든요. 한국형 항공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 얘기만으로도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 보탬이 될 한국형 국내 개발 요거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정승균 제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해군이 뭐 수상함, 뭐 구축함이나 또 이지스 체계를 뿐만 아니라 뭐 수중 전력, 잠수함 이런 전력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무인 기술 체계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산업적인 측면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업이 뭐 세계 1위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해군의 어떤 그러한 전력 증강은 우리 조선업의 발전에 더 큰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뭐 그 무인 체계랄지 또 AI랄지 뭐 그런 측면의 기술들을 뭐 해군의 전력, 뭐 그밖에 다른 전력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첨단 과학 기술 발전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해군의 전력 증강을 우리 산업이랄지 조선을 포함한 또 그밖에 어떤 첨단 과학 기술 발전이랄지 연계시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아마 그런 방면에서 해군뿐만 아니라 뭐 과학기술계, 우리 산업계하고 긴밀한 협력이 앞으로 더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자, 미래전을 대비해 첨단 전력을 구비해가는 해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해군의 전력 강화를 또 들여다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2021년 9월 15일 충남 대안 안흥 종합시험장 앞바다 수중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한국형 SLBM이 남쪽으로 발사돼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 SLBM은 정확한 궤적에 따라 명중한 후 약 400km 떨어진 제주도 근처 바다에 떨어졌는데요. 이로써 세계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된 대한민국.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SLBM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 SLBM은 핵잠수함 원자력 추진에 의해서 발사되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말하는데요. 세계 최초 SLBM은 1961년 미국에 개발한 폴라리스, 즉 북극성으로 10년 후인 1971년 러시아가 이어서 SLBM을 개발. 이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가 SLBM의 운용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과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SLBM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먼저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발사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포물선 형태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뜻하는데요.
탄도미사일은 1에서 3단의 로켓 추진체를 이용해 대륙권 상층 혹은 성층권까지 올라간 후 중력에 의해 낙하하면서 가속도를 받아 빠른 속도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에 SLBM의 진정한 전략적 가치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즉 반격용 타격무기라는 점인데요.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경우 발사 지점이 쉽게 노출돼 2차 공격을 당할 위험성이 크지만 수면 아래 있는 잠수함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장점을 갖췄습니다. 즉 SLBM은 적군이 미사일 발사 위치를 탐지하지 못하도록 개발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다만 물속에서 쏘아 올려야 하는 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SLBM의 핵심 기술 궁금하시죠? 미사일 발사 방법은 크게 한 런치와 콜드 런치로 구분. 한 런치는 발사대 설치와 발사 방법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사 직후 고열이 발생해 발사대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고 발사 과정에서 생기는 연기 때문에 발사 위치가 발각되기 쉬운데요. 때문에 SLBM은 콜드 런치 방법으로 개발됐습니다. 콜드 런치는 압축된 공기를 방출할 때 생기는 강력한 압력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인데요. 미사일을 탑재한 발사관 아래에 압축된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미사일이 적당한 고도에 이르렀을 때 점화해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형 SLBM, 기존의 SLBM 개발국의 미사일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데요. 궁금한 하나, 한국형의 SLBM은 핵미사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SLBM은 기본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해야 하지만 한국형의 SLBM은 핵이 없는 일반 탄도미사일. 잠수함 역시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닌 일반 디젤 잠수함인데요. 대신 한국형 SLBM은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로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지하시설 깊은 곳까지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벙커버스터 능력을 갖췄습니다. 궁금증 둘, 북한도 SLBM 운용국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7번째 국가다, 8번째다 말들이 많은데요. 이는 북한의 SLBM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10년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2016년 8월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SLBM을 고각 발사했다고 발표.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수중 바지선에서만 확인됐을 뿐 잠수함에서 이뤄졌는지가 확실치 않으며 북한의 SLBM이 아직 전력화 단계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세계 7번째 SLBM 잠수함 발사 성공 국가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해군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스마트한 해양 강군으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얼마 전 도산 안창호함을 해군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부각시켜 주시겠습니까? 사실 도산 안창호 함이나 거기서 발사된 잠수함 발사 수중 탄도미사일 SLBM 두 가지 다 군사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도산 안창호함은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이고요. 사실 이 디젤 엔진을 쓰는 잠수함으로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 잠수함 기술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사된 SLBM인데 이게 세계에서 7번째로 발사 시험 성공한 거거든요. 네. 유엔 안보리 상위이사국인 5개 나라에다가 인도 다음에 우리가 한 건데 SLBM은 사실은 그 입력성, 그다음에 기동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잠재적 위협을 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제2차 가격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상징적인 무기거든요. 예. 그래서 냉전 시대 때도 예컨대 소련이랄까 또 미국이랄까 서로 좀 경쟁적으로 SLBM 개발에 착수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은 우리한테 잠재적 위협을 가하는 세력들한테 우리 억제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무기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야, 든든합니다. 자랑스럽고요.
김 의원님도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네. 예, 사실 우리 해군이 뭐 적지 깊숙한 중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뭐 유도탄을 그동안 뭐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것을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해군의 그런 입체적인 타격 능력이 이전과 다르게 이제 크게 향상됐다라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한 이전에 사용하던 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때는 또 사용이 또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탄도미사일은 그런 제약이 좀 없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군이 입체적 그리고 전천후 타격 능력이 우리 해군에 이제 생겨났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습니다.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자마자 이 발사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일부 이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해군이 숨기고 있다가 그때 딱 한 게 아니냐. 그럴 만큼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어렵다는 SLBM을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시켜버리니까. 네.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 군의 이 기술력과 이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같은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함과 SLBM 좀 자세하게 어차피 판이 깔린 김에 이 부장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SLBM 발사를 보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는데 원래는 SLBM이 실린 게 아니고 SLCM을 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SLBM으로 저희가 이제 탄도미사일을 적절했는데 이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쉽지 않은 기술이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고 국가연과 해군 그리고 기품원 그리고 조선소가 이렇게 협력해서 달성했는데 이 3톤급 잠수함은 비단 그 SLBM 발사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전투 체계 그리고 모든 무기 그리고 AIP라고 그 잠수함이 지속적으로 물속에 작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추진 체계까지 다 국산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의 80% 이상을 국산화된 잠수함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성능이 향상된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거나 또 국외 수출할 때 많은 도움이 줄 겁니다. 이런 그 3,000톤급 잠수함 확보를 통해서 아마 우리 해군은 향후에 더 전방위적으로 우리 국가 안보를 이렇게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능력을 가진 그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디젤 잠수함 운영국으로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능력을 보유했다고 해도 전혀 둘째지 않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잠수함 전력을 지속 발전시켜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기분 더 좋아지시죠? 네. 네. 우리 해군 뭐 만만치 않네요. 근데 이제 잠수함 뭐 미사일 얘기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이 잠수함 미사일 능력 중에 이제 타격 능력도 중요하지만 방어 능력, 억제 능력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해군 함정에서 탄도탄 탐지, 뭐 추적, 요격이 가능하도록 전력 강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잠전 이 수행 능력 강화, 감시 정찰 능력 강화도 필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해군이 현재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서 또 우리 독자 기술로 건조하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알려진 KDDX를 2020년대 중후반에 이제 확보할 그런 예정이고요. 이 밖에 항공전력도 대잠전과 그리고 정찰 및 이런 수색 능력이 강화된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와 MH-60 해상작전 헬기를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그 해양 앞서 이제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양 무인 체계도 지금 사실 이제 국내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향후에는 이런 무인 체계와 그다음에 수상 전투함이 같이 이렇게 복합 운용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요새 말하는 이제 멈티라는 개념으로 아마 이렇게 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그 국군의 날 그 시연했던 피스메이커. 정말 뭐 자랑스럽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해군 지원하에 해병대가 상륙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육해공 입체 그 전력이 전승을 보장하는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의 어떤 자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 부장님, 그 해군의 상륙 작전 수행 능력 강화 이거는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노력도 지금 하고 있는지요?
예, 그 국군을 보신 마라도함은 독도함 대비해서 많은 능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독도함을 만들고 쓰다 보니까 약간 상륙작전을 할 때 부족한 분야가 있어가지고 뭐 탐지 체계, 탑재 능력이라든가 많은 개선을 시켰고 더불어서 상륙작전 능력은 뭐 전시에 우리에게 뭐 역사적으로 인천 상륙작전도 있었듯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군과 해병대가 협력해서 발전시키고 있는데. 상륙함 능력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발전을 시켜서 몇 년 지나면 또 만톤급 상륙함이 나올 겁니다. 더불어서 해병대가 타고 가는 그 수륙 장갑차 보셨죠? 네. 또 새로운 게 들어오고 또 해병대가 사용하는 상륙 기동 헬기, 상륙 공격 헬기를 확보를 하고 또 과거에는 상륙 주정이라고 그 라이언 일병 살리기 보면 천천히 가는 주정을 썼지만 이제는 고속으로 싣고 가는 고속 상륙정을 확보를 해서 상륙작전 능력 향상을 시킵니다. 결국은 과거에는 걷고 뛰던 거에서 날아다니는 또 그리고 배를 타고 시속하게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기뢰 제거, 탐지 능력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국들이 첨단 기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해함, 소해 헬기 등 이 첨단 기뢰 전력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사실 6.25 전쟁 때 이 공산군이 뿌린 기뢰 사실 그 유엔 해군이 많이 이제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적인 수준의 소해함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뢰라는 게 사실 이제 바다의 지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이 자성에 이용해서 이걸로 이제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소해함 건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비금속 재질로 대부분 이 소해함이 건조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러한 기술력을 80년대 이미 다 확보를 했고 또한 독자적으로 이런 소해함을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2024년 이후에 아마 이제 또 차기 소해함 사업이 진행이 돼서 현재 또 소해함들을 대체할 예정이고 이 밖에 이제 소해함이 물론 이제 기뢰도 탐색하고 제거하는 역할도 하지만 일단 이제 소해함은 좀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이런 기뢰를 제거하려면은 AMCM이라는 그런 항공 소해 헬기가 이게 필요한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이 항공 소해 헬기를 우리 해군이 이제 획득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했고요. 현재 이제 그 마리논 해상 헬기를 헬기를 기반으로 한국형 어떻게 보면 항공 소해 헬기를 개발할 예정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사람 대신 뭐 차가 주차하고 뭐 자동차가 알아서 가고 뭐 그런 시대예요. 이기찬 부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양 무인 체계 요거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거 발전 방향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너무 좋습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상 무인 체계는 지상이나 공중 무인 체계보다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통신망 설정이 어렵거든요. 근데 지상에서는 여기저기 중계소를 설치하면 되는데 바다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희는 세 가지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직접 보고 통제하는 무인 체계. 두 번째는 인간이 중간 정도 들어가서 통제하는 무인 체계. 세 번째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무인기가 전자동으로 무인화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 중인데 현재 가고 있는 것은 무인 수상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함은 해양 경계라든가 또 전방역에서 직접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에서 무인 수상舰보내서 작전하는 그런 개념을 위해서 지금 무인 수상舰가고 있고 또 무인 항공기는 대잠전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감시정찰 차원에서 지금 무인 항공기를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인 잠수정인데 사실 무인 잠수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컨셉 좀 디자인 정도 가고 있는데 아마 미래 한 10년 후 정도 되면은 우리 기술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무인 또 잠수정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2025년까지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된다고 들었습니다. 김 의원님. 예. 네, 이거 기동함대 창설 이게 어떤 그 운용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예, 사실 이제 국방준비계획 2022년 그리고 2026년에 이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이제 추가로 이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또 3개의 기동 전대로 편성되는
기동 함대 사령부도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이제 배 한 척 하나, 특히 수상전투함 한 척 한 척이 다 이제 멋있고 위력이 세 보이지만 이게 만약 여러 척이 운용이 된다라면은 그야말로 그 보여주는 힘과 능력이 막대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기동함대 사령부는 그야말로 먼 바다까지 이 해군의 작전 영역을 확장해서 우리의 중요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또한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 활동과 안전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령부입니다. 네. 박 교수님, 기동함대가 수행하는 작전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해군에는 해역함대하고 뭐 기동함대 뭐 그런 그 구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해역이 사실은 뭐 12mm 범위의 영해가 있고요. 200km 범위의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그 이외에 이제 공해, 뭐 국제 해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세 개의 해역 함대는 우리 동해, 서해, 남해 등의 어떤 영해에 대한 주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한다면 우리의 국가 이익은 사실 뭐 영해 방어가 일단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랄지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같은 해양 수송로의 안전 확보에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동함대는 세 개의 해역 함대를 여러 상황이 있을 때마다 지원하면서 동시에 좀 더 원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랄까 우리 시래를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아마 수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우리가 국제적 위상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제적인 해양 협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가령 뭐 아덴만에 간다랄지 뭐 그런 것들도 2029년, 27년쯤에 기동함대가 창설되면 그런 역할도 기동함대가 수행하게 될 걸로 기대합니다. 이 미래 해양 안보 환경에서 경항모의 역할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 부장님, 정리해서 본다면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지금 중국과 일본이 해양력을 굉장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항공모함을 뭐 6척을 보유할 거라는 그런 말도 있고, 일본은 벌써 2척을 개조해가지고 지난번에 뭐 10월 3일 날 미 해병대 F-35 브라보가 개조한 이즈모에서 착함 훈련을 해가지고 뭐 잘 만들어졌는가 확인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항모를 갖게 되면은 두 가지 목적이,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북 견제 및 억제, 그리고 대북 그 대응 작전에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변국의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국제 공조와 국제 협력을 통해서 국격을 향상시키고 국위를 사냥하는 그런 임무를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항모가 나오면 항모랑 같이 이제 그 항모 전투단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하나의 구축함이 힘이 있지만 서로 모였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복합전 수행 개념이라는데, 그런 개념을 발전시켜가지고 다양한 안보 위험 및 국가 그 외교 정책, 또 국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서 지원해가지고 국격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 경항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 이제 뭐 합동작전 수행할 때도 그렇고 또 동맹국들이 우리 해군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화에 따라서 뭐 쿼드 국가들과 활발하게 연합 해군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인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말라바르 해상훈련에 또 일본과 호주도 참가해서 우리 뭐 그 동중국해랄지 해역에서 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하고 미국이 하던 뭐 테리스만 세이버 훈련에도 뭐 일본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흥미로운 점은 훈련할 때마다 뭐 미국의 뭐 로널드 레이건이나 또 인도의 항모랄지 그런 항모도 인도의 일본도 이제 카가랄까 이즈모를 보내서 그 훈련하고 있어서 항모가 어떻게 보면 연합해군 훈련, 동맹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가 와서 우리 부산항도 방문했지만은 돌아가면서 미국이랄까 일본하고도 또 연합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도 경항모가 보유가 된다면 이것은 이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또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여러 우방 국가들과 어떤 협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도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맹 강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영화 탑건 기억나시나요? 탑건 그럼요. 알죠. 예. 네, 탑건. 이 저를 밀리터리 세계에 푹 빠지게 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오. 근데 크루즈요. 그때 당시에 그 영화를 보고 왜 한국 해군은 항공모함이 없지? 라고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이 한국의 기술로 이 경항모를 만들고 F-35B가 날아오르는 그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상상만 해도 가슴이 좀 벅차 오르는데요. 근데 그럴 만큼 잘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정 부장님, 사업 추진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예, 합참에서 작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경항모가 필요하다.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합동참모회의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합참 의장님, 육해군 총장님, 해병대 사령관이 참가하는 그런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가청에서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했고 또 카이다에서 이 사업추진 타당한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종료를 해서 타당하다,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 내년도 예산안 72억 정도를 요청이 됐는데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입니다. 네.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면은 내년부터 이제 그 조선소 협상을 통해 가지고 기본 설계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는 한 3, 4년의 기본 설계 뒤에 7에서 8년 정도 함 건조를 거치면은 한 2033년이 되면은 네. 경항모함이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경항모 이 도입 추진 사업이 잘 된다면 2033년이 되면 한국형 경항모 주변으로 한국형 구축함, 호위함, 지연함 이게 쫙 거느린 최첨단 항모 전단 볼 수 있는 건지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국민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은 2033년이 되면은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모함 전단이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에서 또 우리 연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주변국이 달려갈 때 우리도 함께 달려가야 되거든요. 경항모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좀 많이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게 정말 중요하죠, 국민들 관심이. 네, 그 경항모 같은 중요한 전력의 증강을 위해서는 아까 우리 제동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합참이랄까, 국방부랄까, 방위사업청에서 군사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에 덧붙여서 정치적인 어떤 뒷받침, 또 국민적인 뒷받침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 1920년대, 1930년대 본격적으로 항모 전력이 증강될 때였습니다만은 그때 미국 국민들이 사실은 평화주의랄까, 경제 대공황의 속에서 그 해군의 전력 증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랄지 또는 지금 항모 이름으로 쓰고 있는 칼 빈슨 당시 하원 해군 위원장 등의 어떤 정책의 판단에 의해서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한 대규모 예산이 반영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프라이즈랄지 호네트랄지 2차 대전 때 주력함으로 사용되는 항모들이 건조가 되었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항모 같은 사업이 갈 때 정치권에서의 전폭적인 지원, 그다음에 국민들의 성원 이런 것들이 아마 가미가 되어야 더욱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요. 김 의원님, 첨단 전력을 갖춰가는 첨단 해군 건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스마트 네이비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인력 양성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개혁 2.0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해군도 그에 못지않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과제에도 직면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그야말로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병력 확보에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 공군도 향후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중국, 일본, 주변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는 병력 부족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전투 근무 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웃소싱을 좀 확대하는 그런 단계이고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전투함의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향후 우리나라가 또 조선 강국이다 보니까 네. 외주 형식으로 조선소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병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앞서도 부장님이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 스마트 네이비, 특히 AI라든가 5G, 사실 요즘 나오는 이런 IT 기술들을 활용한다라면은 함정에 근무하는 인원들의 숫자를 좀 소폭 줄일 수 있고 또 지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IT 기술을 적용하면 더 많은 인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에 발빠르게 현재 좀 육해공군 할 것 없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숙련된 인력 확보에는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박 교수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해군만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첨단 해군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우리가 뭐 스마트 네이비 기치하에 뭐 경항모도 건설하고 뭐 도산 안정함 같은 3,000톤급의 중형 잠수함은 이미 뭐 건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전력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역시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이 병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항모를 보유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변화를 보니까 2017년에 해군 항공대학을 신설해가지고요. 네. 파일럿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갖췄습니다. 영국도 이제 퀸 엘리자베스를 건조하면서 F-35B 탑재하고 그 조종사가 필요하니까 미국 해병대하고 긴밀한 협력하에 영국 조종사들을 해병대로 보내서 훈련을 시켜서 조종사를 양성하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일본도 이제 두 척의 그 DDH 헬기 탑재 후임을 경험으로 가면서 아마 미국 해병대하고 긴밀한 협력하에 조종사를 양성해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조하면서 우리도 그 해군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뭐 교육 체제도 정부이 필요하고요. 또 항모랄까 잠수함을 갖게 되면 이제 정부 요원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그 전문적인 그 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체제 양성도 또 필요할 거로 생각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해군 단독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뭐 공군이랄지 육군이랄지 합동성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기찬 부장님,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 해군의 노력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전력을 확보하는 거. 두 번째는 현재 운영 중인 전력의 작전 성능을 정규화시키는 거. 세 번째는 그것을 운영하는 인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해군은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네이비를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네이비는 첫 번째가 스마트 배틀십인데 스마트 배틀십은 뭐냐면은 첨단 그 과학기술, 뭐 IoT, 빅데이터, AI 그런 걸 해서 한마디로 자동화시키고 치명적인 능력을 보유한 함정을 만들겠다. 이게 스마트 네이비의 그 스마트 배틀십이고 두 번째는 스마트 오퍼레이션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를 이용해서 운용 성능을 향상시키고 운영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를 키워가지고 스마트하게 운영해서 전투를 향상시키겠다. 네. 세 번째는 저희가 스마트 코어퍼레이션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해군만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방국이나 동맹국과 교류를 확대시키고 협력을 통해서 위협을 사전에 통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력을 앞으로는 이제 정말 싸우는 분야에서는 최첨단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이런 전력을 잘 운영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지금 스마트 네이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기찬 부장님이 아마 가장 바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 애써주시고요. 주로 이렇게 첨단 해군 건설을 통한 해양 강국, 대양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건 꼭 해야 된다 어떤 뭐 조언, 뭐 다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 주변 국가들이 뭐 저마다 해양 강국을 표방하고 뭐 적극적인 해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2013년도 만들어진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뭐 자신들은 뭐 경제대국이고 평화 국가이지만 또 해양 국가이기도 하다. 네.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해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해상 자위대 전력도 증가하고 있고요. 중국도 2015년도에 나왔던 국방백서에서 자기들은 원래 대륙국가였지만 이제 앞으로 해양국 대국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항모도 전력 건설하고 뭐 해양 전력들을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우리가 해양 국가다 그런 정체성이 약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조선업은 세계 1위 수준이죠. 네. 거기다가 중요하게 이제 그 국제 해양 질서를 관장하는 해양법 재판소장님도 우리 한국의 백전영 교수께서 하고 계시고요. 국제 해사기구 뭐 사무총장도 임기택 사무총장께서 하고 계신데 중요한 그 국제 해양 질서를 관장하는 기구들의 우리 한국 분들이 수장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 해양 강국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경제 활동이랄까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양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그 해양 강국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해군도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뭐 세계 뭐 가장 뛰어난 수준의 제도 이순신 제도였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그 해양 강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해양 활동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 강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 어떻게 보면 재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의원님. 예, 사실 그 우리 해군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지만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할 정도로 초기 해군을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은 사실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민의 성금으로 네. 이렇게 구매한 전투함이거든요. 비록 이제 미 해군이 쓰던 전투함이었지만,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거의 모든 배를 해군이 사용하는 배를 이제 국내에서 다 이제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특히 뭐 이지스 구축함이라든지 앞서 말씀해주신 뭐 3,000톤급 국산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기동 함대도 계속 이제 늘어날 예정인데 다만 아쉬운 것은 뭐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항공모함 관련된 부분 사실 우리 해군력의 활용 정점이 될 이 항공모함을 어떻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확보할 것이냐 이게 좀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이 때문에 좀 많은 국민분들이 좀 해군의 이 항공모함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지를 좀 해주시면은 우리 해군이 뭐 그동안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역사를 보면은 향후에도 그야말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 의원님의 그 항공모함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요. 네, 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해군은 좀 다른 군하고 틀리게 항상 미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래는 미래지 오늘이 아닌데 왜 미래를 벌써 고민하느냐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정말 이제는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해군 함정을 건설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네. 항공모함도 지금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는 시기가 2033년이 되기 때문에 네. 사전에 준비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해군 프로젝트가 굉장히 장기간이지만 그 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해군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해해 주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언제 어디든 우리 국민과 국익이 있는 곳에 그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래 첨단 해군 건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첨단 전력 구축과 또 우수한 인재 양성이 병행돼야 된다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2일은 제76주년을 맞이하는 해군의 날입니다. 언제 어디든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함께하는 해군에 큰 격려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